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혈통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직계 손자이자 문종의 적장자, 궁궐에서 태어난 최초의 왕세손이었죠. 세손, 세자, 왕이라는 정통 루트를 모두 거친 조선 유일무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왕자는 겨우 17세의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종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어리고 힘없는 왕,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불쌍한 소년 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단종은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지닌 왕이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던 문종의 아들이었거든요. 더욱이 궁궐에서 태어난 최초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문종까지는 모두 사저에서 태어났는데 단종은 아버지 문종이 이미 세자였기 때문에 궁궐 출신인 거죠. 출생부터가 축복이었던 겁니다. 단종의 본명은 이홍이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한 글자 이름을 쓰는데 왜 단종만 두 글자 이름을 가졌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학설이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왕의 이름은 백성들이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의 어려운 한자를 써야 백성들이 이름을 지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두 글자의 쉬운 한자를 쓰면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글자가 확 줄어드니까요. 이런 배려 차원에서 왕의 이름은 한 글자 어려운 한자를 쓰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예외적으로 두 글자 이름을 쓴 왕이었던 거죠. 단종이 태어난 날 불길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왕실의 적장자인 손자가 탄생했으니 경사스러운 날이었죠.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경사가 있으면 죄수들을 사면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정전에서 죄수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발표하는데 갑자기 큰 초가 뚝 떨어진 겁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단종의 불행한 생애를 예고하는 징조로 해석했어요. 하지만 사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이런 불길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정종 때는 천도한 이유 중 하나가 까마귀와 부엉이가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논리였죠. 홍수나 가뭄, 특히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면 이걸 불길한 징조로 보고 왕이 하늘의 잘못을 고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왕이 태어났을 때 상서로운 기록들이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정조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가 꿈에 용이 나타났고 그래서 정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있다가 왕으로 모셔질 때 무지개가 뜨고 학대가 날아왔다고 하죠. 심지어 학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상서로운 징조가 있으면 왕이 더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철종 같은 경우 그렇게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어도 왕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후대 사람들이 단종의 비극적인 모습과 연결시키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 현덕 왕후가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사망해버린 거예요. 아들을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건 가장 불안한 징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단종에게 정말 불운한 징조가 따라다녔다면 왕이 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큰 탈 없이 인종 30년의 세손으로 책봉되고 그로부터 2년 뒤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로 책봉된 단종은 무사히 왕이 되는 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장자 중에 적장자인 단종은 4년간 세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4년 세자 시절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학교 4년 다녀도 별로 배운 게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 성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종 같은 왕도 거의 세자 시절 없이 왕위에 올랐거든요. 이런 거랑 비교하면 단종의 세자 시절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문종 때부터 세자를 교육시키는 서연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또 유전적 요인으로 본다면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공부 천재였고 아버지 문종도 실록 기록을 보면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은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부 A+를 받은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자질을 이어받았고 그 과정에서 착실히 제왕학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문종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단종이 태어난 다음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왕실에서 단종을 지켜줄 어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죠. 만약 정말 왕위를 빼앗기는 비극만 없었더라면 단종은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왕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을 통해 조카 단종 주변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왜 단종은 수양대군이 정난을 일으킬 거라는 걸 전혀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시기부터 여러 신하들이 수양대군을 경계하라고 상당히 많이 충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양대군은 정치적 야심도 많고 뭔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 그래서 조정에서는 수양대군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오히려 역발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진해서 고명사은사를 자청한 겁니다. 명나라에 가서 새 왕의 즉위를 알리고 인정받아오는 임무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험한 여정이었어요. 게다가 그 기간 동안 국내에 본인이 없게 되면 정치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은사를 자청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단종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단종의 즉위를 정식으로 알리는 사람이 설마 뒤통수를 칠까요? 누가 봐도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해서 이 중국행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이번에는 단종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때까지 단종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단종이 혼인한다는 건 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당연히 단종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시스템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수양대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괜찮은 삼촌도 있구나. 그래서 경계를 또 풀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죠. 국조보감을 주석한 한명회를 통해 단종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 핵심 요약 정리문을 딱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단종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삼촌 진짜 좋은 분이구나. 내가 잠깐이라도 의심한 게 미안하네. 하지만 수양대군에 대한 의심을 하는 세력들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역대병요라는 책이 완성되었을 때 공로자들에게 직급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약간 월권에 해당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이런 의심들이 많아지자 단종이 직접 수양대군을 위한 교서를 발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양대군은 정말 훌륭한 삼촌이니까 나를 절대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유언비어 하지 마라. 이러면서 수양대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수양대군이 이렇게 충성 맹세문을 올리고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세조편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유정난 이후 단종이 확실하게 압박을 받은 건 분명해요.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한 5개월 전인 1453년 5월 정도에 종친과 대신들, 대간들까지 합류해서 열흘 동안 매일 호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단종에게 빨리 혼인을 하라고 압박한 거죠. 하지만 혼인에 대해서만은 단종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상중에 혼인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유정난 이전에는 국혼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유정난이 성공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종 자신의 의사가 거의 관철되기가 힘들었거든요. 수양대군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니까 거의 협박에 가깝게 단종의 혼인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단종은 왕으로서 계속 자리는 지켜나가요. 하지만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주요 자리에 포진시켰는데 단종이 왕의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단종이 성인이 되어가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하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종친 중에서 수양대군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성대군과 해빈 양씨 그리고 문종의 공주사위인 정종 같은 단종 세력들을 역모 혐의로 몰아서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오른팔 왼팔을 다 자르는 거니까 이건 왕위를 내놓으라는 요구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단종이 했던 말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수양숙부는 주공의 길을 택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으로 어린 성왕을 섭정하며 어린 왕을 보좌하고 자기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주공의 이야기입니다. 주공은 중국 역사에서 어린 왕을 가장 잘 보필했던 인물로 유명해요. 어떻게 보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서 주공의 길을 받았던 건데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은 당태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당태종 말이죠. 결국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경복궁에는 세조가 들어가고 본인은 원래 있었던 창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종이 어리긴 했지만 상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단종은 조선의 왕 중에 최연소 상왕이 된 인물이 됐을 겁니다. 세조는 이런 상황을 대접하는 퍼포먼스는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안을 하고 사냥에도 단종을 초대하곤 했죠. 그렇게 한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상왕이 된 단종의 외할머니가 은밀하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송삼문, 박팽년 같은 인물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요. 이 당시 일이 발각되면 겨우 부지하고 있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단종은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 광연전이라는 곳에서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운명적이게도 이 잔치에 벼룬검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경호원들을 동원시키기로 했는데 그 벼룬검 중에 단종 복위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사육신의 한 명인 무장 유흥부가 임명된 거예요. 이건 정말 암살하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명회가 실수를 막아냅니다. 한명회가 미리 연회장을 방문해서 둘러보고는 이게 너무 연회장이 좁고 또 날씨도 더우니까 칼을 찬 호위병을 들이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세자도 참여시키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암살 계획이 완전히 꼬이게 된 겁니다. 거사를 준비한 이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일단 그대로 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이거는 뭔가 하늘이 다른 날을 선택하게 했으니 연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맞섰죠. 결국 성삼문과 박팽년의 주장대로 거사가 연기되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 연기되면 꼭 배신자가 나옵니다. 이때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려고 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정창손은 바로 세조에게 달려가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궁에 있던 세조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서 직접 국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핵심 인물 6명을 훗날 남효온이라는 인물이 육신전을 쓰면서 바로 6명을 딱 지정한 게 지금의 사육신입니다. 실제로는 단종 복위 운동에 거의 70여 명이 참여했지만 남효온의 기준으로 뽑은 핵심 인물이 사육신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단종의 처가 쪽 인물들도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장인 송현수 같은 사람들도 단종 복위를 위해 움직였거든요. 결국 세조는 단종을 유배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유배지는 지금의 영월에 있는 청령포라는 곳이었어요. 영월의 청령포는 지금도 가보시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야말로 유배지로서는 아주 적절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청령포에서는 단종이 짧게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계속 홍수가 일어나서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월 객사로 옮겼고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 자규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단종이 쓴 시 중에 자규사라는 시가 있어요. 단종이 이렇게 원통한 마음을 담은 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 청령포에 가면 단종이 올라서 한양을 바라보았다는 노산대가 있고 600년 이상 된 소나무 관음송도 있어요. 청령포에는 단종의 여러 유적들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대군의 복위 운동까지 일어나자
결국 유배지에 있는 단종에게 세조는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고 자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세조가 사약까지 보낸 걸 보면 세조에 의한 죽음임은 분명합니다. 단종은 죽음 후에도 시신을 챙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영월 호장이었던 어문도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무덤 장릉이 있는 자리예요. 단종의 무덤은 중종 때 단종 무덤을 찾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오늘날처럼 왕릉의 형태를 갖춘 장릉이 된 것은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입니다. 단종이 죽은 지 거의 23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거죠. 단종하면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어린 왕이라는 이미지죠. 그래서 사실 단종이 영월에서 사망했을 때 나이가 17세였어요. 조선시대 왕 중에 성종은 13세, 숙종도 14세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는 특히 숙종 같은 경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상당히 장성한 배우가 배역을 맡았잖아요. 숙종건과 단종은 나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단종은 항상 어리고 불쌍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단종의 비극적인 모습을 전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단종과 관련해서는 정순왕후 송씨의 사연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왕비 자리에 올랐지만 단종이 노산군이 되어 죽으면서 정순왕후 역시 서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동대문 밖에 있는 종로구 창신동 쪽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금도 거기 가면 흔적이 남아있는 자지동천이라는 동천이라는 자주빛이 나는 풀이 있는 샘물에서 흰 무명 옷감에 물을 들여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동대문 위쪽에 있는 여인들이 채소를 많이 공급해서 여인 시장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유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왕비로 살다가 결국 비구니가 됩니다.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정순왕후도 노산군 부인에서 정순왕후가 되고 무덤도 사릉이 됩니다. 정순왕후는 평생 단종을 생각했을 거예요. 조선의 왕과 왕비의 무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가 바로 단종과 정순왕후입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도 애틋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로 단종 무덤인 장릉에 가면 소나무가 있어요. 정령송이라고 하는데 사릉에 있던 소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단종의 장릉에 심은 겁니다. 마치 영원한 결혼식이라 할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장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종은 그야말로 축복 속의 왕위에 올랐지만 단종의 왕권을 넘보던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 세조라는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조선의 정국을 또 한 번 바꿔놓습니다. 단종 때까지는 어쨌든 대신들과 연합해서 하는 정치 형태였는데 다시 왕권이 강해지는 체제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왕이 어리다고 대신들이 권력을 넘보는 것을 제어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정통성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고 정말 세자 수업도 열심히 받았으며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삼촌이 억지로 빼앗아 간 거죠. 단종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한번 믿어봐.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7세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단종.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혈통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